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봉규 박사가 임시정부 세우자고 하고 갔어요. 그 사람 아이디어가 대단한데, 그렇지만 이건 공식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검토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내야 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민이 투표로서 위정자를 뽑고 감시 감독하고 몇 년 만에 이걸 바꾸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 이봉규 박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반독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 가지 생략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오래 살았던 펜실바니아 주에서 PT라는 분이 펜실바니아 주의 계산에서 90만 표 중에 52만 1897표, 제가 1897년을 알기 때문에 52만 1897표가 교체됐다 하는 걸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두고 봐야 하지만, 그러나 다만 문제는 트럼프는 제 대학 동창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너무 미국 우선주의를 세우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너무 좀 배관시하고 이런 것이 혹시 선거의 실패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양반이 선거를 이기려면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똑 떨어지게 결과를 하나 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의 이후에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국제적 위상만 높여주고만 것이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순전히 상상입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을 벌려가지고 무슨 해전을 벌였다거나 뭐가 하나 침몰됐다거나 하면 문제없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의 상식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새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그냥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고 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그냥 아주 머리를 굽스리고 그럴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차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소위 자유우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꼬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지식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저 포악한 김정은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다만 그들을 따라 붙이는 주사파의 소리만 소리 높이 외쳐지는 겁니까? 바로 이럴 때 자유지식인의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조국 전 장관의 뭐 학사부정 비리, 이거 가지고 깔짝깔짝 얘기하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야.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 원자력의 문제,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자유주의식인이지, 그 조국이나 무슨 윤미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극히 적은 거, 영어로 봐서 fetishism이랍니다. 적은 걸 가지고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생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하고 비슷한 말인데,
선택적 도덕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셀렉티브 모랄리티라는 말을 미국의 어떤 상원의원이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자유롭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가혹한 거. 이런 선택적 도덕관이야말로 최고의 위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문제에 천착하지 말고 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소련도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푸틴의 독재가 점점 강화되고 나발리라는 그 야당의 유명한 지도자를 거의 독살을 하다시피 했고 간신히 목숨을 천행으로 살아서 왔는데 그 동생 집을 압수수색해 갖고 체포를 하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한국에 못지 않습니다. 거기도 소련의 체제도 흔들립니다. 민주주의의 원상이라는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에서 빠져나가지고 완전히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들 배책을 당해가고 백신도 잘 안 준다고 해서 난리 법석이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이 생겨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을 잡는 유일한 기준이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미국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선거는 누가 후보가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를 어떻게 투표하고 개표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가서 쫓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개표기도 봐야 되고 계산기도 봐야 하고 그거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화웨이 중국 제품을 완전히 빼내고 이런 걸 해야만 간신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냥 단일화 하니 뭐 이 소리 하고 앉아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연히 무슨 말 한마디 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지금 꼬다당 하고 하니까 쫄아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게 천수입니다. 자기가 이 문제에서 쭈그리지 않고 과격하게 가감하게 정부하고 대결하고 덤부들면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받았던 소위 정치 하청업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안철수로서는 상당한 파격적인 결심입니다.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닥에 가서 그 바닥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거기서 선거를 하겠다는 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저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화문 세력과 기독자의 당 세력을 모아서 조만간에 요새 유행하는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하는 것처럼 트로트 대회를 거쳐서 우리 후보를 뽑아내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 선거가 지나가도록 우리의 개교와 지략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 측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안철수 쪽이나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100만 표 이상의 보팅 블록, 투표 세력으로 이 사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경선을 하고 시장 바닥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다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김종인 씨가 옛날에 추미애의 배우 세력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둘이가 좀 짝꿍이 잘 맞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이 양반은 어디를 가면 꼭 그쪽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추미애가 벌였던 겁니다. 추미애가 자기를 공격한 자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고발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경수가 드루킹을 시켜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에게 굉장한 피해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야당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분골쇄신해 갖고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정치적 위기, 역사적 위기에 있으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단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저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공항을 만드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요.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기독자유당과 광화문 세력이 만드는 자유대연합이 가는 방향에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족과 국가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 더 사심 없이 우리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앞장서 가겠습니다. 우리를 선봉에 세워주시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귀공들은 아무리 봐도 내리막길입니다. 아무리 무슨 장난을 쳐도 안 됩니다. 원전뿐입니까? 울산 선거도 그러하고 무슨 뭐 조국 사건도 그러하고 이게 건이 말이죠. 한두 개가 아니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겸허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밝히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문을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세상에 요새 말하는 것처럼 무슨 그 양반이 6.25 때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그 후에 왔다. 여기 거제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청와대 대변인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원전 가지고서, 김종인 위원장 갑자기 법적 조치하겠다고 난리 법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3번 탄압을 받았습니다. 탄압 받았는데 말 한마디가 노무현이가 돈 누구에게 8천억을 거뒀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도 저 집행유예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개인의 명예를 따지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씌어져 있는 수많은 의혹, 왜 그걸 한마디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어쨌다, 어머니가 어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풀어야지. 사실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나갔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만 이 역사가 편안해지고 우리 헌정이 자유스럽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사색과 결단,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